본 방송은 영화 국가부도의 날 리뷰 방송이므로 일정 부분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영화 관람 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용감한 아재들 굿하우스입니다. 오늘도 변해편으로 방송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죠. 영화 국가부도의 날, 리뷰와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요즘 카페에서도 이 영화가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리고 해서 오늘 이 영화에 관련된 유승민 의원님과 IMF 사태 등등 해서 용감한 아재들 브레인 우리 특별 게스트로 활약 중인 낭중주춘님과 이번에는 전화통화로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낭중주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낭중주춘입니다. 우리 용화가 방식이 날로 새로워지네요.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전화 게스트로까지 이렇게 모셔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우선 이 영화 보셨어요? 예. 저 어제 저녁에 봤어요. 네네. 영화 좋아하십니까? 제가 한때는 그 자칭 헐리우드 키즈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를 참 좋아했었고, 네. 그리고 또 한번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분석해서도 보고 좀 그러는 편이었었는데, 네네. 어제는 진짜 오랜만에 극장 갔었어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유승민 의원이 얼마 전에 지금 이대 연세대 이렇게 강연하셨는데, 네네. 그 강연 때 이 영화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강연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사실 처음 제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IMF도 다른 영화고 네. 또 우리 유승민 의원이 또 IMF를 계기로도 정치권에 입문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제가 겸사겸사 어제 다녀왔습니다. 한때 헐리우드 키즈라고 하실 만큼 영화를 좋아하셨다니까 네. 낭중님 인생 영화로 꼽을 만한 영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인생 영화 이것도 참 저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제 인생 영화는 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야,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나온 영화인 줄 아는데 제가 그 전에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왜 어렸을 때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TV밖에 없었잖아요. 주말의 명화, 명화극장. 네. 전 MBC가 안 나와서 KBS 명화극장밖에 못 봤거든요. 꼭 그 일요일날 저녁이 되면 그걸 꼭 뭐 봐야 됐었는데 그러다 그 정도로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는 수준에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극장에 가서 보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 눈이라던가 영화에 대한 그 좋아하는 정도가 이렇게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영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봤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명작이죠. 네. 그러면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이래 보셨다니까 영화적인 요소, 뭐 내용 이런 거 치우고 영화적인 요소로 딱 본다면 평점은 한 어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평점 별 5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보통 10점 만점이죠. 그쵸? 평점. 별 5개 봤을 때 한 3개? 그러면 한 6점 정도 주신다 이 말이네요. 네이버 평점 기준으로 7점대는 영 뭐 좀 별로고 한 3개 반까지는 주겠습니다. 한 7점 정도 준다 이 말이네요. 그죠? 네.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화적인 면에서. 영화요? 예. 제가 예전에는 사실 장래 꿈이 영화평론가였던 적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굉장히 비평적 관점에서 사실 많이 봤었어요. 네네. 많이 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냥 집중해서 보면 뭐든지 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는 수준이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떨어졌는데, 그냥 전체적인 어떤 그 만듦새라고 봤을 때는 좀 너무 이렇게 선악구도로 사실 좀 몰고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혜수를
예, 그리고 예. 기재부에도 관료는 거의 악. 예, 예. 그래서 이제 감정선을 사실은 좀 자극을 의도적으로 시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좀 아쉽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또 우리나라는 또 그런 영화들이 사실 흥행을 하죠. 네. 예. 그 좀 시대극으로서 봤을 때 약간 그런 공식을 따르지 않은 영화로서 제가 최근 수년 내 본 영화 중에서 수작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남한산성 같은 게 있긴 있어요. 아, 남한산성도 좋죠. 예. 보셨어요? 예, 예. 엔간한 영화는 다 봅니다. 영화. 예, 예. 남한산성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남한산성을 보면서도 현재 정치 상황하고 저는 조금 예. 대비해서 봤는데, 맞아요. 정말 저도 그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정치 예. 정말 생각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 자체 남한산성은 특별히 선악 구도가 아니죠. 이래 보면. 그렇죠. 예. 영화도 건조하고. 예, 예. 어떻게 보면, 그때 이병헌이죠. 이병헌 네, 역할을 이병헌과 하고, 누구였지? 김윤석. 김윤석. 예, 네, 예. 예. 주장이 상반되지만, 네. 두 가지 주장 다 어느 정도 공감 가는 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남한산성 얘기로 좀 흐리긴 했는데, 저는 그때 남한산성 영화를 보면서, 우리 정치에도 그냥 주장은 달라도 그렇죠. 서로 존중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예. 유승민 의원 그때 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거기서 최명기라고 그 누구죠? 서로 의견은 전혀 다르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만은 결국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거였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예, 예. 예를 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 둘 다 충신이고, 둘 다 나라를 생각하는 그 진정성은 느껴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국가부도의 날을 보면서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헐리우드 영화 중에, 네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빅쇼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이거, 커뮤니티에서, 네네. 이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빅쇼트 이야기를 저는 보지는 않았고요. 예. 그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2008년도에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위기,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위기를 이용을 해서 떼돈을 이제 버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좀 참고를 했다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바로 쫙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목소리가 감기가 드신 것 같아요? 예, 맞아. 감기 좀. 예, 감기. 안 났네, 감기가. 저도 지금 저는 이제 감기 좀 끝물입니다. 날씨 추워진다는데, 네. 감기도 좀 조심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왜 자막에 나오잖아, 그죠? 예. 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물 등이나 뭐 기타 이런 거는 또 가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설정을 그러니까 이제 사실적인 이런 논란을 좀 비켜가려고 좀 감독이 장치를 했죠. 그렇게 그렇죠. 예. 장치는 했는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 낭중님은 이 영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입장이에요? 저는 사실 IMF의 그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팩트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뭐 정보도 없고 그런 고급 정보도 없고 그땐 또 어렵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사실에 입각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긴 한데 영화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나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다큐와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영화가 뭐 진실을 담았다 혹은 사실을 담았다 뭐 그렇게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부분을 굉장히 극화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이게 크게 뭐 영화 내용 자체에 대해서 큰 틀은 몰라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동의하거나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에 이래 제가 이 영화 관련해서 이래 글들을 보면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 팩트가 아닌 것도 있고 또 사실적인 것도 있고 좀 섞여 있다 이런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오늘 이제 어디까지 사실인가 궁금해서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했더니만 또 신문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한국은행의 그 김혜수로 나온 그 통화정책 팀장이 그 팀이 IMF를 이제 막으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신문에서는 보니까 당시 한국은행 측은 사실은
IMF로 가자는 주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 그거는 저도 예. 봤는데 그 당시 예. 한국은행은 IMF로 가는 걸로 주장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영화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다 싶었던 게, 그게 사실 보수 정권이, 그때까지만 해도 보수 정권이 쭉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IMF를 맞은 거고.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요즘과 같은 이제 진보 측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절대로 다시 보수 쪽에 정권 뺏기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 하는 영화가 사람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참 들었어요. 이 영화가 약간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면도 저도 느꼈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IMF가 안 터졌어도 네.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기업들이 그런 관행으로 계속 왔으면 언젠간 한번 터져야 될 일이 그때 터졌다. 이렇게 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영화 관련해서 우리가 뭐 사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지금 낭종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뭐 이 녹음까지 하는 거는 단순히 영화적 내용 IMF 이것 때문에 녹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낭종님이 이제 이 본론에 가까운 건데 네. 이 영화를 보고 김혜수를 보면서 네.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죠. 아유, 있더라고요. 그죠? 김혜수 포지션을 보면서 그죠? 예. 예, 저는 분명히 낭종님께서 그 부분의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녹음의 핵심인데 예. 누가 떠올랐습니까? 아마 같은 인물이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왜? 뭐 그거는 저도 뭐 똑같은 인물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예. 유승민 의원이 떠올랐죠. 그렇죠. 네, 예. 유승민 의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낭종지추님이 걸어다니는 유승민 백과사전이시니까 네. 이 영화 속 그 김혜수 역할을 보면서 네. 유승민 의원님과 이 매치되는 게 많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유승민 의원이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계기가 IMF를 이제 보면서 굉장한 어떤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감, 경제학자로서의 어떤 절망감을 느끼고 그 경제학자로서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IMF 전에는 이 당시에는 이제 연구원이었죠. KDI의 수석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네. 그 IMF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김혜수의 그 역할과는 사실은 다릅니다. 그 역할을 한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김혜수를 보면서 이제 떠올랐던 세 가지 특히 좀 접점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깡드시 총재 앞에서 그 IMF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힘들게 할 것이다. 네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노동자 문제, 그러니까 대량 실업을 양산할 것이며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굉장히 역설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이 장면이 이 영화의 좀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예, 그거가 영화상으로는 전해주는 메시지인 거잖아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네네. 그게 1997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IMF 구제금융을 받겠다고 선언하기 직전인 11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 그로부터 이제 1년이 지난 1998년 11월에 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내한을 했었어요. 이 부분 우리 영화에서 한번 다뤘죠, 그죠? 예, 영화에서 다룬 얘기가 지금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빌 클린턴 하면서도 맞아, 책을 읽듯이 읽으셨던.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 앞에서 그 유승민 당시 KDI 수석 연구원이 지금 IMF가 요구하는 이 이 빅딜 방안이나 대기업 빅딜 방안이나 구조 조정 방안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가혹하다. 네. 라는 주장을 이제 강하게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는 김혜수는 그런 이제 캉티시 총재 앞에서 그렇게 역설을 하고는 결국 사직서를 내고 한국은행을 떠나게 되고, 요거는 영화상 내용이죠. 그죠? 영화상이죠. 네. 영화상 떠나게 되고, 유승민 의원도 결국은 그 클린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한 것이 나비 효과처럼 돼서 결국은 KDR을 떠나게 됐죠. 요 점이 하나가 좀 오버랩 됐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유승민 의원님이 KDI를 떠나게 된 원인에 어느 정도 IMF가 관련성이 있다, 그죠? 그렇죠. 예,
IMF가 아니었으면은 클린턴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었겠죠. 클린턴하고 뿐만이 아니고 이때 유승민 의원님이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이런 주장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IMF 오기 전에 어떤 경제 지금 위기에 대해서 KDI에서 유승민 의원이 주도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낸 적도 있더라고요. IMF 오기 전에? 예. 그래서 보고서 오기 전에 했는데 유승민 의원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 책에 보면은 네네. 그때 좀 더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워하는데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 책은 2017년 대선 무렵에 나온 거고 2017년 3월인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지금 2018년 12월에 개봉이 됐으니까 지금 12월 달 맞죠? 예, 지금 네, 12월. 12월에 개봉이 됐으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영화가 개봉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의 자서전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IMF를 전후한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영화랑 참 많이 오버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팀원들이랑 같이 도대체 한국은행의 역할이 뭐냐 그런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할 일 아니냐. 이러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자들한테 기자회견을 하는 폭로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네네. 근데 거기 보면은 유승민 의원의 자서전에도 보면 KDI의 도대체 목적이 뭐냐. 네네. IMF 직후에 동료들하고 술잔 기울이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전문가로서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정말 이번에 깨달았다. 그런 어떤 후회 같은 것이 그 책에 보면 서술되어 있는 게 제가 느꼈던 김혜수의 역할과 유승민 의원이 오버랩되는 두 번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IMF 총재 앞에서 이 IMF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고 외치는 모습이 첫 번째는 유승민 의원님하고 같고 그렇죠. 두 번째, 클린턴 앞에서 외치는 모습 유승민 의원은 클린턴 대통령 앞에서 유승민 의원이 주장했던 거하고 매치가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영화상에 김혜수가 이제 한국은행 팀원들하고 고민하고 막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 장면을 또 유승민 의원님은 KDI에서 동료들하고 후배들하고 뭐 똑같은 그런 걸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아까 세 가지. 세 번째는 이제 김혜수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실리지가 않잖아요. 하나도 실리지 않고 무력감을 느끼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사직서를 내면서 네네. 그간의 협상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네네. 저는 그 기록이 실제로 있는지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간 남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승민 의원이 보니까 IMF 이후에 앞으로 이 경제 재건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라는 보고서 작성의 임무를 받았더라고요. IMF 이후에? 예. 극중에서는 김혜수는 IMF 협상 과정에 기록을 남긴 거고 영화상에서는 유승민 의원은 실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국가 경제가 이 IMF를 어떻게 방안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경제 재건을 해야 되느냐라는 종합 보고서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됐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후배 박사들하고 정말로 소신껏 이 위국을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가서 정부에 가서 발표도 하고요. 이 장면도 좀 저는 오버랩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영화상에 김혜수는 되게 선한 이미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또 그리고 우리 이 영화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많은 글들을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김혜수는 없었다.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김혜수 같은 인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낭중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네. 그죠? KDI에. 한국은행에는 없었지만 KDI에 유승민 의원이 그때 있었다. 그죠? 있었는데 극중에서도 김혜수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은 한국은행을
사임하고. 그렇죠. 예, 유승민 의원도 결국 본인의 그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감봉 조치당하고 그 다음에 외부 활동 금지당하고 결국 KDI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아니 제가 이제 보면서 정말 김혜수 같은 저런 인물이 그 당시에 우리 정부 관료 사회나 정치인 중에 과연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네. 이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정말로 그 당시에 네네. 그럼 IMF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긴 하네요. 유승민 의원은 지금 IMF 이후의 얘기니까 이것들이 직후의 얘기들. 네, 약간 떨어져 있는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직접적으로 참여는 못했지 않습니까? 남중님 이야기 들으니까 뭐 네. 유승민 의원이 그때 KDI 시절 일에 하셨던 거 들어보니까 네. 극중 김혜수 포지션하고 많이 겹쳐지긴 하네요. 제가 들어봐도. 예.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영화를 보는데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뭐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정부의 선택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물론 뭐 관료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애국심으로 하겠죠. 그죠? 저는 선의로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 결정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느낀 점은 좀 그런 점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뭐 제가 다 몰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IMF를 보면서 어떤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좀 절망감을 느끼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이유로 정치 입문한 정치인이 누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유승민 의원은 그것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여러 번. 근데 다른 정치인들은 심지어 이제 경제적 같은 KDI 출신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몰라서겠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을. 그런 정치인 잘 없죠, 솔직히.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죠, 지지하죠. 예, 저도 그래서 유승민 의원 좋아합니다. 낭중님은 IMF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실은 저희 회사도 IMF 직격탄을 맞은 회사였었습니다. IMF 때 직장생활 하실 때예요? 이게 또 사르비아 꿀 빨아먹는 시절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아니, 그때 직장생활 하셨구나. 네, 직장생활 했었고요. 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량주를 먹은 날이 우리 부도 나는 날이었었어요. 회사가 부도를 맞았죠. 어음이 부도가 난 거죠. 저희가 받은 어음이. 그러니까 다니시던 회사가 부도 난 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부도가 난 건 거래처에 우리가 받은 그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다. 그 몇 덕짜리가 그냥 탁 부도가 나면서 이제 부도가 1차 부도, 2차 부도 나면서 2차 날 때가 이제 최종 확정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1차 부도 나면 그래도 2차 때는 어떻게든 회수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뭐 1차 부도가 나면 2차도 못 막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우리가 약간이 아니죠. 사실 불안하죠. 걱정하죠. 그랬더니만 고량주 한 잔씩 주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이 났는데 약간 우리 그 대표도 그때 그거 극복하느라고 뭐 자기 자산 다 매각하고 집도 이사하고 뭐 아파트 처분하고 상가 다 팔고 뭐 저희도 한 20% 정도씩 급여 다 삭감되고 월급도 깎이고요? 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회사였었거든요. 근데 무역회사에서 주로 수입을 해서 이제 국내에다가 유통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었었는데, 와, 그때 진짜 환율 오르는 게 이때 정말 장난 아니었었어요. 진짜 제가 기억하는 환율이 그 영화에도 2,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2,000원이거든요. 이때 뭐 환율이 자고 일어나면 막 오르고 이런 시절이죠. 네. 그러니까 뭐 물건 수입해가지고 대금 갚아야 되는데 뭐 환율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회사들은 그 LC라는 걸 개설을 합니다. 그 신용장이거든요. 네네. 네, 그걸 개설해서 물건을 들여오는데 이제 저쪽 은행에서 우리가 개설하는 신용장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네. 신용장 너희가 개설했는데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은행이 지급 보증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 네네. 그래서 현금 꽂아라. 그 전신환송금이라고 하거든요. TT라고 하는데
현금 우리 그 통장에 꽂아주면 물건 주겠다. 아. 야, 정말 그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영화에서 김혜수가 모라토리움으로 뭐 가자. 물론 그게 이제 뭐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게 사실 좀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조금 네. 현실성 떨어진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김혜수의 주장이 네네. 사실 설득력이 크게 있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예.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을 초반에 했거든요. 아, 예. 예, 그거는 그 진짜 국가가 망하냐 뭐하냐 그런 상황에서 사실대로 굉장히 이야기하면 비상사태인데 난리 나죠. 바로 은행에 돈 찾고 네, 진짜 네. 뭐, 예, 예. 알 권리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걸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런 주장을 할 때 저거는 좀 아닌데 싶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 좀 네. 현실성 없는 부분이 몇몇 군데 있기는 있어요. 선동성. 예, 약간 선동성. 네. 예, 정말 이 선과 악을 나누다 보니까 네. 정말 현실성에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요. 아무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재미는 있어. 전 요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웬만한 영화 다 재밌다고. 저는 사실 크게 재미있게 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러면 네네. IMF 이후에 네. 우리나라가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네. 그 라디오엔가 이런 뭐 나오는 뉴스 보도 형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민 85%가 중산층이라고 스스로 네.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뭐 이런 게 라디오로 이렇게 뉴스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정말 저도 그랬고 저도 제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었죠. 예. 저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지금 하층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그때 저도 중산층인 줄 알았는데 예. 세월이 20년 지나서 예. 하층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이 IMF 이후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네, 또 맞습니다. 우리가 양극화 그죠? 빈부 격차가 되게 심해지고 이래 왔는데 낭중님은 IMF 이후에 이래 쭉 오시면서 삶의 변화 아니면 우리 생활의 변화 뭐 이런 거 이야기할 게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그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회사로 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또 한참 직장 생활 하다가 지금의 이제 직업을 바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난 건데 네네. 내가 그때 직장을 잘 옮겼구나. 아니 직업 자체를 굉장히 잘 바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요번에 유승민 의원이 그 연세대에서 이대랑 강의를 하면서 네. 그 종로 고시원 화재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요번 강의에서요? 예. 근데 그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가 있었을 때 그 사망하셨던 분이 네네. IMF 때 파산하고 재기를 못 하셨던 분이라는 걸 제가 요번에 그때 강의하셔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요번에 그 종로 고시원 화재에 예. 그 돌아가신 분이 네. IMF 때 파산하고 예. 재기를 못한 상태니까 뭐 고시원 생활을 했겠죠. 형편이 결국 고시원까지 이제 밀려온 거죠. 뭐 그렇죠. 이것저것 하시다가 예. 그러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사망자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IMF 이후에 그냥 계속 인생이 그냥 뭐 나락으로 계속 가시는 거다,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제 지인 중에도 당시 동아은행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압니다. 예, 거기 동아은행 계시다가 그분도 IMF 때 옷 벗으시고. 예. 그리고 나서 지금은 60대 중반이신데 그분도 그 이후로 거의 한 15년 이상을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 고생을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솔로 풀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 네. 지금은 뭐 그런 대로 괜찮으시네요, 이분은. 그 회복되기까지가 15년 이상이 걸린 거죠. 고생 많이 하셨다, 그죠? 그렇죠. 그 사이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엄청 고생하셨더라고요. 사실 IMF 때 네. 뭐 우리 명예퇴직하면서 막 이때 막 전부 정리하고
막 네. 이런 게 막 다 이루어지면서 일반 직장인들도 엄청나게 어려워진 그런 시작이 IMF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그 영화상에서도 보면 그 부도난 회사들을 쭉쭉쭉쭉 막 긋잖아요. 네네. 야, 보니까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만 해도 뭐 혜태, 진로, 뭐 미도파. 나중에 미도파, 나중에는 그 최고는 이제 그 대우그룹까지 예. 예,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거평 뭐 이런 회사들 이렇게 보니까 네네. 아, 정말 한편으로는 참 낯익은 기업들인데 첫때 다 없어졌구나 싶은 게 안타깝더라고요. 종금사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종금사가 없어졌죠. 예. 그 영화에 나오죠, 그죠? 종금사. 고려종금. 그러고 정권사, 이런 것도, 뭐, 고려 정권이 옛날에 그 배구로 유명한 그건데, 네. 그것도 그때 부도 나고 없어지고, 뭐,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다 없어졌죠. 이때 부도 많이 당했죠. 맞습니다. 거기 보니까 파스테르 막 이런 거, 그 파스테르도 한때 굉장히 막 그 신드롬일 정도로 파스테르가 유명했었는데, 그것도 딱 그어지는 거 보니까. 아, 파스테르도 부도 났습니까? 예, 그것도 났어요. 예, 그 네? 영화에서 파스텔을 이렇게 긋는 장면 딱 나와요. 아, 저는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파스테르 네, 우리 어릴 때 이거 유명한 그거였죠. 그렇죠. 예, 신드롬. 뭐 저온 뭔가 해서. 예, 저온 살균인가? 예, 하여튼 고급 그거였어요, 좀. 네, 비싸서 못 먹었습니다, 저도. 근데, 여하간 그때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 네.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누가 자기 돈으로 사업하냐. 네네네네. 진짜 그런 얘기가 많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한보라든가 우리 기업들이 그때 뭐 대출이 거의 뭐 자기 자본의 뭐 500% 한보가 자기 자본 60억 갖고 네. 대출을 수조 원 일으킨 회사예요. 자기 돈 60억 갖고 그래 수조 원짜리 사업을 하니까.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 기업들이 이런 정서도 좀 있었거든요. 덩치가 커지면 대마불사라고 해서 그쵸. 예, 대마불사. 정부에서도 못 주긴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 관치금융이잖아요. 네. 대출 같은 것도 국가에서 다 해주라 하면 해주고 은행이 네. 그냥 뭐 이 정부 말 듣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덩치를 엄청나게 키워놓으면 정부에서 못 죽인다 이래 돼갖고 막 차입 경영할 때죠. 무조건 대출 내가지고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튼 IMF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재무 건전성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뭐 매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부채 비율을 매우 낮추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100%, 200% 이런 선으로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내 보유금은 계속 쌓아지는데, 자기들도 그런 일 또 겪으면 안 되잖아요. 부도 나면 안 되니까. 그게 정상이죠. 사내 보유금은 계속 쌓여가는데, 문제는 이제 투자를 안 하고. 그렇죠.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예, 기업 경쟁력 키우지 않고, 현금만 이렇게 짱 박아두는,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어떤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나빠지고 있는 게 지금의 어떤 이 지금 굉장히 허약한 경제 구조 상황으로까지 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IMF 이후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참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게 바로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일 겪고도 뭔가 이렇게 체질 개선이 확 된 게 아니라 기업들이 몸살인을 하고 그냥 돈만 쌓아두는 형태로 이렇게 와버린 거. 그게 지금 저는 그래서 지금 참 위험하다 생각되는 게 IMF 이후에는 벤처붐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벤처붐이 한때 있었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큰 시장이 형성이 된 거였는데 네네. 지금은 다음 먹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4차 산업 매운난 말만 하는데 이게 좀 그림도 아직 명확치 않고 일단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게 이 제조업이 힘들거든요. 네. 조선, 뭐 자동차, 뭐 옛날 우리 철강 이런 것들이 우리 주력 산업인데 네. 이거 지금 뭐 다 어렵잖아요. 조선 경기도 어렵고 이제 이 제조업이 죽어버리니까 또 그러고 중국이라든가 뭐 동남아시아 이런 쪽이 또 원체 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제조업은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뭐 삼성 이 휴대폰하고 뭐 반도체 이런 걸로 지금 우리 경제가 겨우 버티고 있는데
사실 이것까지 지금 무너지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한순간에 어떻게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르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지금 뭐 그 지표 끌고 나가고 수출 끌고 나가고 있는 게 거의 뭐 반도체 정도인데 그렇죠. 지금 반도체 시장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마저 이렇게 지금 더 위험해지면 그 영화 보고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불안감이 많이 엄습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먹고 살 거 있는 새로운 그 먹거리를 정말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계속 지금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혁신성장해야 된다, 그거 찾아야 된다라고 정말 끊임없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더 납득이 좀 됐어요. 짧은 미래에 네. 또 한 번의 이 IMF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영화를 보고 나서 좀 했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아야죠. 그런 날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날이 보면 이런 날이 오지 않으려면 또 네. 남중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 우리 정치가 네네. 그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죠. 너무너무 많이 하면서 네네. 정말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늘 들어요. 지금 보면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못하고 있어서 되게 답답해요. 예상하기에는 좀 잘할 걸로 예상하셨어요?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네. 그냥 평타는 치지 않을까. 설마 뭐 박근혜보다 무능하겠느냐라는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대통령은 그냥 거의 역할 분담해서 외치만 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네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북 문제에서 자꾸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반작용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네. 오히려 이런 어떤 정책이 그 수구 세력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요새 자한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 좌파 척결이라던가 뭐 북한에 어떻게 강경하게 할 사람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좌파 척결 해가지고 네네. 그 다음 또 어떻게 하자니까 그렇게 한다면 나라는 왜 이 꼴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참 답답해요.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네. 이 영화에 왜 금모으기 운동 나오죠. 네. 그걸 보면서 예전 우리 IMF 때는 네. 그래도 정말 이 국가 위기가 닥쳤을 때 네. 우리 온 국민이 좀 한 마음으로 합심하고 금모으기 네. 운동하고 뭐 이래 단결된 모습을 보였죠. 그죠? 우리 그 시절에는. 그쵸? 네. 그런데 요즘 정치가 보면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하는데도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면 네. 뭐 민주당이나 뭐 이 태극기 부대라든가 기존 이 보수들이 완전 적대적 관계 국민이 분열되어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맞아요. 너무 심하게 분열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분열을 서로 조장합니다. 이 민주당 쪽도 그렇고, 이 좌파 쪽도 이 보수는 뭐 거의 뭐 적폐 덩어리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비하하고 완전 적대시 하잖아요. 그쵸. 또 반대로 이 보수 쪽도 보면은 좌파라 그러면서 완전 얘는 뭐 빨갱이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서로 막 이 적이야. 나라가 이리 힘든데 서로 막 원수 같아. 이런 게 저는 좀 문제라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보수층에서 저 보수라는 표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여하간 그냥 보수층이라 표현을 하자면 그냥 좌파 척결 우상하는 대통령 뽑자. 네네. 뭐 이런 주장을 하면 예. 현 정권 싫다고 해서 그럼 다음 정권에서 또 같이 죽자 이거밖에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럴 때일수록 지금 뭐 문제는 적진들이 그 조장하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우리가 좀 네네. 냉정해져야 되는데 저도 그 영화에서도 남한산성 같은 영화는 흥행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낭주님 말씀은 우리 정치도 네. 정말 능력이 있고 사실 네. 이제 경제라든가 이런 걸 진짜 잘 아는 사람이 네. 그런
인물 중심, 능력 위주,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가야 되지, 서로 적대적 관계에서 서로 상대방 비방 잘하고, 욕 잘하면은 인기 없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시원하게, 막말로 사이다성 발음 촥 해가지고, 어유 시원해라고 해봤자, 그건 근데, 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데, 물론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요즘 정치를 보면, 강하게 비판하고, 강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또 호응을 해요, 이 진영에서. 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홍준표가 막말 해도 맞아요. 사람들이 보수 쪽 사람들은 홍준표 말하면 시원하다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점점 더 강한 말을 하게 되고 네.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쪽 강하게 비판한 특히 김어준 이런 아들 음모론 꾸미고 이런 사람들이 그 진영에서 각광받고 성공하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뭔가 이래 정상적인 패턴은 그냥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네. 보면은 대통령이 뭘 다 잘 알아야 될 필요 없다. 대통령은 인사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것도 네. 그 영화에도 나왔지만 사실 대표적으로 뭘 잘 모르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YS 아닙니까? 그렇죠. YS. 갱제를 모르는 YS. YS가 옛날에 이런 말 했죠. 머리는 밑에 사람 시키면 된다. 대통령이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걸 주장하던 사람이 YS죠. 저는 이제 그게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젠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서 대통령이 아는 게 잘 없으면 사람도 잘 쓰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게 그 소득주도 성장에 관해서 그 장하성하고 장하성 수석하고 김동연 그 부총리가 약간 서로 갈등이 있거나 약간 부딪힐 때 네네. 저는 만약에 그때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정책이 그 청와대하고 부총리하고 그렇게 부딪히게끔 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인 사람이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아니까 자기가 맞는 사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 모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 부딪혀서 계속 불협화음을 냈던 게 결국은 김동연이 이제 도중에 이제 물러나게 된 이유고 또 지금 홍남기인가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청문회 보니까 관료 같은 이야기를 그냥 하던데 이제는 최소한 어떤 정책의 장단점이라든가 이해를 좀 하는 사람 이 저는 좀 이제 대통령이 좀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 말씀에 100번 공감합니다. 네. 우리가 중국집 이런 식당 같은 걸 운영해도 이 업주가 이 짜장면이고 뭔가 이런 거 자기가 만들 줄 알고 기술을 알고 직원을 들이는 거 하고 자기가 모르면서 주방장 들여서 영업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하물며 이래 작은 식당도 그렇습니다. 그 음식에 대해서 업주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경제, 국방 모두에 능한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이 이제 꼭 필요한 시대가 와 있다. 그런데 시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점점점 이 극성적인 이런 게 점점 힘을 받아가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저는 요즘 정말 좀 안타까워요. 아휴, 국가부도의 날과 우리 어떠셨는지 우리 군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 관료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진정성을 갖고 좀 임했으면 좋겠다.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중산층이나 서민.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본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치 세력을 제대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낭종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저도 그 말씀에 100번 동의하고. 아무튼, 그런 어떤 경제 위기가 또 와서는 결국은 저희 같은 서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정치권에서 계속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이러지 말고 네. 좀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네네.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대놓고 이야기해 주이소, 그러면. 누굴 뽑아야 됩니까? 누굴 밀어야 됩니까? 누굴 밀어야 됩니까? 유승민 짠. 결론은 그거죠. 네, 결론은 옛날에 우리 광고 중에 결론은 버킹엄 하는 거 있었는데 전 그 얘기 안 할랍니다. 그러면은 너무 옛날 같아서. 결론은 유승민이다. 오늘 네.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 녹음 시작한 거 그러게요.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하세요. 우리가 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이 얘기를 우리가 번번이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 네, 이거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대. 우리 이거 좀 기억했다가 그러면 꼭 얘기합시다. 낭룡님 오늘 감기도 드셨고 섹시한 목소리로 한번 멘트 한번 쳐주세요. 네, 오늘 우리 용감한 아재들 번외편으로 긴급 녹음을 했는데요.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보고 또 우리 유승민 의원의 정치 입문 과정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그 어떤 IMF를 전후한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죠?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고 주위에도 많이 추천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맞아. 네, 댓글도 힘이 됩니다. 아무튼 네. 오늘 근 1시간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감기 드시고 이래 컨디션도 좀 안 좋으신데 말씀 나눠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내년에 뵙게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늘 건강하게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